네, 안녕하세요. 9월 모평 그 A형 해설 강의를 맡은 박상경입니다. 먼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마라토너 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올해 나온 책 하나를 읽었는데, 서울대 황농문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마라토너 하이라는 말은 마라토너들이 이렇게 쭉 뛰다 보면 되게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극한의 상황이 몇 번 온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참고 견뎌내면 그 다음 단계에서 되게 이렇게 힘도 나고 힘이 막 넘쳐나고 자신감도 생겨나고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공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이렇게 막 절망스럽고 힘겨울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많아질 텐데, 그 순간 잘 이겨낸다면, 그 순간만 잘 이겨낸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더 큰 힘으로, 더 큰 어떤 자신감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컨디션 조절 잘해서 완주했으면, 완주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화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법이 한 5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발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발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발표를 할까 이렇게 구상을 쭉 하는데, 보면 정보 전달 목적 같은 것도, 발표의 어떤 목적 같은 것도 좀 생각해보고, 얘가 컴퓨터 파일 정리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자 해서 주제도 설정을 하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자 해서 어떤 청중들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라는 게 도입, 전개, 정리, 보통은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별표라는 거는 이렇게 보통 3단 구성을 취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질문 형식을 통해서 청중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전개에서는 시각 조례를 활용한다던가, 전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이제 한다던가, 그래서 청중들의 이해 수준을 계속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말하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 어떤 사례, 예시 등등의 내용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쭉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 내용들이 쭉 구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제는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는 거는 출제자가 이렇게 우리 지문이라고, 제시문을 얼마나 잘 독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요 정도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는데, 3번 같은 경우 왜 틀렸냐? 거기 파일 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제시한다. 파일 정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습이라는 글자가 여기 없어요. 공부를 이렇게 파일 정리 잘하면 공부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 학습, 공부 이런 글자가 이걸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있을 거려니 하고 이거 꼼꼼하게 안 찾고 이러니까 이제 3번 이제 놓치고, 맞았다고 생각하고 딴 데서 찾다가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꼼꼼하게 읽어라,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사례 굳이 찾자면 밑에서 두 번째 달러 보면, 이제 쓸데없는 파일들, 잘 쓰지 않는 파일들은 참고 폴더라는 걸 만들어 두어서 그 속에다 넣어놨더니 나중에 찾기도 쉽고 활용하기가 되게 편했더라 하면서, 그때 이제 참고 폴더가 좀 도움이 되었더라. 요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없으니까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가고요. 2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내용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꼭 굳이 해설 강의 안 해도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다시 잔실수했던 사람들도 다시 읽으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에서 3번 같은 경우로 이제 만약에 4번 틀리면 혹시 이런 거에 손이 갈 수도 있는데, 3번에 동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동조라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에 일치를 보이는,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줄 친 디귿, 글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요, 얘가 자기는 그 할머니 말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좀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명수는. 그리고 이제 성민이가 한마디 해주죠. 너는 할머니 말씀에 현실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성민이의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면 병수가 동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동조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3번은 답이 아니고요. 정답 2번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번 같은 경우는 말하기 방식 낸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듣기 전략,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 듣기 전략 이렇게 한 문제씩 낸 거고 5번은 이제 대화의 원리. 자, 6월 평가원 때도 이렇게 보기에 대화의 원리 기본적인 지식들 주고 그거 한번 이렇게 선택지에서 적용해 보는 식으로 내거든요. 자, 대화의 원리 5번 보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좀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요. 대화를 통해 상대의 행동에 조언할 때, 조언할 때는 어떻게 조언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상대방을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표현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좀 선택지에서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한 결과, 너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 미리 예상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 요거 예상해서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선택지 보시면 아이고야 넘어갔네. 네. 그래서 이제 1, 2번 그 선택지 한번 봅시다. 선택지를 이렇게 좀 그래 오케이 선택지 이렇게 보시면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야, 네가 하는 거 문제가 있어. 네가 인생 경험이 짧은데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예, 이거 벌써 A에서 틀린 것들이에요. 일단 바로바로 제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제꼈으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택지 보면 아우 힘들었겠네. 자, 먼저 이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해서 말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제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좋은 점이 나타날 것 같아? 요 말이 없어요. 여기서 B의 내용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번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 아이고야. 4번, 5번이 없네요. 자, 4번, 5번. 제 방송사고가 좀 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 네가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 예, A 있고요. 4번 선택지 첫 번째 단계 있고요. 이해해 주는 거.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너 혼자 고민하면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거 약간 초래할 결과 말해 주는 거예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혼자서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아. 미해결 상태로 너는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되는 건 초래할 결과를 좀 B에서 결과에 대한 언급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틀렸냐면 꼼꼼하게 잘 읽으면 자 미리 이제 예상해서 이제 말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4번 선택지를 보시면 예상해주는 말이 아니죠. 삶의 문제는 혼자 고민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예상이 없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관을 얘기를 해줘. 삶의 어떤 인생 철학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상이라는 글자가 4번에 잘 안 먹혀. 4번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5번 답은 한번 볼까? 얼마나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요즘 너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 혼자 고민을 하고 힘들었구나. 이해. 다만 우리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혼자 차분히 고민한다고 삶의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목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거야. 이게 뭐야? 뭐뭐 할 거야. 이게 이제 예상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 인생 경험이 많은 분과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 대안을 제시하죠. 대안 제시. 그래서 A, B, C 전부 다 5번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문으로 가면 장문도 조금 쉽게 냈어요. 저는 좀 약간 수능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거 나지 않을까, 좀 너무 많이 쉽게 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냈는데, 일단 이 장문은 유형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문은 크게 이제 5문제가 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개요를 좀 수정 보완하는 유형이 하나 나고요. 자료를 좀 써줄까? 수정 보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고, 자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료 활용 능력 요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조건에 맞게 글쓰기, 조건에 맞게 쓰기 이거 들어가고, 자 고쳐 쓰기
요거는 지금까지 수능의 쓰기 영역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문은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A형은 특히. 자, A형은 장문이 아직 잘 안 잡혔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기출문제 풀면 돼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연상하기만 좀 없고 나머지 유형들은 그대로 기출문제 다 있거든요. 자, 6월 평가원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같이 겹치니까 이게 좀 유형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하나는 여기서 한 문제는 뭘 내는 거냐면 장문과제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과제 수행 기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는 장문 일지 이런 용어로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장문 일지 그러니까 9번 문제 얘기하는 거야. 장문 과제 수행 뭐 과제 수행 기록 또는 뭐 장문 일지 이런 유행을 내는데 거기서 물어보려는 거는 뭐냐면은 저기 6월 평가원하고 합쳐서 같이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내용 전개 방법 요거 물어봐요. 내용 전개 방법. 자, 이렇게 내용 전개 방법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낸다고 보면 돼요. 6월 평가원 때도 뭐 비교, 뭐 분류, 예시, 뭐 정의 이런 것들 쓰였냐 안 쓰였냐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장문의 기본적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같이 한번 볼 만한 거는 7번 문제 같은 경우 7번 문제 답이 5번인데 좀 말로 하겠습니다. 그 A와 B를 보면 이제 A와 B는 보기에 있는 자료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A와 B 자료를 은근히 이렇게 해석했어.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 성별이란 말 A라는 자료에 있고요. B에 독서 동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 있습니다. 5번 선택지 보기에 이런 말 다 있거든요. 보기에. 그렇지만 요걸 묶어버렸죠. 지금 성별에 따라 독서 동기가 다르다 이렇게 묶어버렸는데 이 성별에 따라서 독서 동기가 다르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독서 량이 어떻게 다른지 또는 이제 학생 전체 학생의 독서 동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한 거는 있는데 또 성별에 따라서 독서 동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전체 학생에 대한 독서 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좀 보이는데 성급하게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충 뭐 A에 이런 뭐 자료에 이런 거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의 어떤 논리적 관계에 묶어서 다시 해석하면 그거 없다.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8번 조건에 맞게 쓰기인데요. 8번.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 학교 학생들은 독서량이 부족하고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를 하고 있다. 독서량이 부족하다.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를 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두 포함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편중된 독서량도 부족하지만 요거 좀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규법을 쓰라는 조건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편중된 뭐 것에 치우쳤다 이런 말이 134번에는 좀 안 나와요.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조건에서 134번이 다 제껴집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만 남는데 5번에서는 음식은 몸을 살찌우는 양식이고 책은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다. 책은 마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다. 양식은 이제 먹는 거니까 책은 양식이다. 요 정도 가면 이제 비유적 표현은 있지만 이건 은유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규법에 5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과감하게 건너뛰어서 우리 그 문법으로 좀 가봅시다. 문법으로 쭉 가시면은요. 네, 문법. 맞죠? 이렇게 해서 문법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문법에서 뭐 예상대로 이제 첫 번째 의문론 파트, 의문 변동 현상 냈고요. 두 번째 형태론. 자, 형태론에서는 어미 냈어요. 종결어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말어미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뭐 이런 어미에 대해서 좀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론에 대해서는 그 의문문의 종류, 의문문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냈고
그리고 사전 활용 문제. 요거 지금 6월 평가원 문제하고 좀 겹칩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5번 올바른 문장 표현. 이거 올바른 문장 표현이 6월 달에는 B형에서만 이제 냈는데 요거에 좀 A형으로 왔습니다. 올바른 문장 표현이 A, B 공통 문제로 지금 이렇게 좀 났습니다. 올바른 문장 표현 A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내고 요거 A, B형 공통으로 이렇게 낸 건데요. 자, 그러면은 요게 아니구나. 저기 A, B형 공통은 지금 요거 의문문의 종류 요쪽이랑 올바른 문장 표현 요게 A, B형 공통이네요. 자, 요거는 A형에서만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공통은 관심 없죠? 예, 하여튼 5개를 이렇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고루 냈다라는 거예요. 골고루 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변동 현상 냈어요.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뭐 이런 거 냈고요. 그래서 선택지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건데, 자, 2개만 하겠습니다. 숱하다. 자, 숱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어떤 의문 변동이 있느냐? 숱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하다라는 것이 이 하다가 이제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고 이제 자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음이 앞에 나오면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숫, 디귿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음 앞에서는 바뀌고요. 그래서 하다 이렇게 첫 번째 교체 현상 나타났네. 교체 현상 나타났고 그리고 디귿하고 히읗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거센 소리 되는 거죠.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숱하다. 그럼 이때는 축약이 돼요. 그래서 교체, 축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리을, 니은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리을은 축약 맞고 니은은 탈락인데 이게 틀렸네. 이게 탈락이 아니고 교체, 기억이어야 한다.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급행열차에서는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나느냐? 자, 급행인데 이게 급행이 됐어. 예, 비읍하고 히읗이 만났네. 자, 축약 됐고요. 자음 축약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열차인데 발음 기호를 이렇게 살짝 봤더니 열차, 급행 열차인데 니은이 어디선가 이유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왔거든. 자,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첨가 현상. 그래서 축약하고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리을 디귿 축약하고 첨가 현상.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첨가 현상 학습이 덜 된 친구들은 조금 제가 빨리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첨가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 위주로 좀 설명을 해요. 니은 첨가 현상은 파생어나 합성어 두 어떤 그 형태소가 만나요. 두 말이 딱 결합될 때 운이 이제 자음이고 이렇게 하자. 앞말에 음운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 뒷말에 음운이 이, 야, 여, 요, 유 이 모음 계열이죠. 한마디로 이, 야, 여, 요, 유가 나오면 그런 상황에서 니은이 이렇게 첨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솜, 이불 그러면 솜하고 이불이 만났죠? 그럼 어떻게 돼? 앞에 자음이 있지. 앞말에 솜에는 뒷말에 첫 소리 이렇게 할까? 뒷말에 첫 음절 이렇게 할게. 뭐 아까 한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틀려서 수정한 건 아닙니다. 뒷말에 첫 음절이 이야 요유로 이제 시작할 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니은 이렇게 니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 막, 염 그러면 이것도 여기 자음이 있고 여기 여가 있지. 그럼 이거 니은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능, 막, 념 이렇게 그래서 능, 막, 념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기억을 그대로 올려서 능, 막, 겸 아니라는 거예요. 자음이 있고 여가 있으니까 여기에 니은을 넣어요. 그래서 능, 막, 념 이렇게. 그래서 능, 막, 념 이렇게 되다가 기억하고 니은이 또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렇게 이를 벌리거든. 그래가지고 비음화라는 것이 돼. 능막념.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능막념. 이 발음이 나오려면 니은 첨가가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게 이제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뭐 어미 저기 어말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한번 볼까?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말어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기 보면 얘가 이제 문장을 끝맺어 주는 게 종결어미고
연결해주니까 연결어미고, 자, 이렇게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거는 전성어미라고 그래요. 전성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 세 개를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어말어미라고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선택지 한번 볼까? 문제? 자, 선택지 이렇게 딱 봤더니, 요거 문장 쪽났지? 종결어미야. 이런 거 다 종결어미. 문장이 끝났으니까. 요거 연결어미네, 요거. 뭐뭐 했으나, 연결어미. 그리고 이거 명사처럼 쓰인 거거든? 여기 이제 명사처럼 쓰니까 조사도 잘 붙고. 이런 거는 이제 명사형 전성어미. 이거 전성어미인데요. 전성어미.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그래서 가는이라고 할 때 이 는이라는 어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어미라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쓰인 어미.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렸더라도 그 보기를 가만히 보시면, 보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기. 여기 보기 보면, 저 선택지는 얘가 무슨 뭐 연결어미라고 물어봤지만, 여기 보면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3번 선택지는 니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귿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 는 이런 거. 뭐 철수가 는이라는 거 막 넣어보면 돼. 헷갈리면 저게 혹시 두 문장이 연결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무슨 에디슨처럼 막 이상하게 계속 생각하고 막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혼자 막 딴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철수가 자는 모습을 떠올린다. 여기도 자다, 는이 들어가 있잖아. 철수가 잔다라는 거랑 모습을 떠올린다, 두 문장이 이렇게 연결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수가 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린다. 그래서 이게 철수가 잔다라는 것이 이렇게 모습을 는이 들어가면 꼭 이렇게 뒤에 있는 걸 꾸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는이 들어가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관형사처럼 쓰이는 어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다, 얘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사전 활용 문제고요. 사전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조금은 간단하게 내는데 6월달보다는 좀 간단하게 됐어요. 사전을 쭉 보시면 사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갈, 리다 할 때 여기 요거 붙임표라고 그러는데, 붙임표. 이 붙임표는 파생어, 합성어, 또는 이제 접사, 어미를 알려주는 기호예요. 부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라는 이제 접사가 갈하고 리다. 여기 리라는 접사가 붙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대시가 있으면. 갈다. 사전에 갈다 찾아보면 갈다에는 여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일어라는 거, 단일어. 단일어에는 이런 게 없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일어 어근에 뭐가 접사가 이렇게 달라붙는다. 갈다에서 이렇게 말이 파생되어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진다 할 때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접사가 붙을 때. 사전에서는 이 붙임표가 이 접사가 붙을 때 이런 거를 좀 알려줍니다. 접사가 붙을 때. 사전 말고 이제 평상시에 뭐 분석할 때는 이게 는이라는 어미는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요걸 말한 거고, 사전에서 이렇게 접사가 붙을 때 표시를 해주고요. 접사가 없는 말은 이런 거 표시 안 해줍니다. 사전에서 얘가 단일어인지 파생어인지 복합어인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뭐 날아가다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다 이렇게 복합어인 걸 알려줘요. 이렇게 이제 두 말이 이렇게 합쳐진 말이다. 이렇게 다 파생어, 이렇게 단일어냐 복합어냐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알 수도 있고, 품사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의미들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단어 속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그러면 이게 다이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서로 이렇게 따로 등재가 되는 건 생긴 것만 같이 완전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동음, 이, 의, 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전을 보면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냈다. 13번의 답이 2번인 거는 여기 품사 체크하면 품사 같잖아요. 동사.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의문문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의문문은 이제 설명 의문문이 있고, 이제 판정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설명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이제 둘 다 이제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대답을 요구하는 거고, 이제 수사 의문문은 대답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의 어떤 감탄, 그냥 명령, 뭐 이런 물어보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의문문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요거는 언제 어디서 하면 좋겠니? 이거 설명의 의문이에요. 설명의 의문. 그만 저거 얼른 일어나지 못해? 이렇게 일어나라는 뜻이죠.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인데 의문문의 형태로 명령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게 수사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어? 예, 판정 의문문이다. 판정 의문문. 자, 어쩜 이럴 수 있니? 이거는 뭐야? 지금 어쩜 이럴 수 있니? 이런 거는 감탄. 뭐 이 정도가 이제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답이 1번이 된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요구하는 거랑 명령을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15번은 이제 이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EBS에서 제 기억으로는 2번 나왔어요. 이 문제가. EBS 교재 2번. 그래서 EBS 교재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EBS 교재만 충실히 공부했어도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EBS 부실하게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생각 안 나면. 일단 요거는 이제 우리 문장로에서 이제 완료상이라는 게 있고 진행상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보통은 우리 이제 어미가 뭐 고 있다, 어미가 고로 시작하고 이제 보조용어는 있다가 있고 있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고 있다가 되면 보통은 진행상이고 있다 그러면 완료상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비에 젖고 있다 그러면 비에 이렇게 젖는 게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길이 비에 젖어 있다 그러면 젖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젖은 건 이미 끝났어. 끝난 그 상태다. 그래서 이게 완료상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 있다, 있다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외우는데 EBS 교재에서 그렇지 않은 예를 시험 문제로 냈어요. 교재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착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은 신발을 신고 있다. 신을 신고 있다. 이거는 진행일 수도 있고요. 신을 막 신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그가 신을 신고 있어. 신은 건 이미 다 끝난 거야. 옛날에 신었어. 신고 있는 거야. 그건 완료상이야. 신다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보조용어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끝났다.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착용의 상태는 고 있다가 2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문맥이라든가 상황을 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번 선택지 같이 형은 나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 이거 글씨 되게 크네.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이거 뭐야? 여기 있네, 여기. 교복을 입고 있다. 이거 교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진행도 되고 완료도 된다는 거야. 교복 이미 다 입었어. 교복을 입는 행동은 이미 끝난 상태. 또는 교복을 입고 있다. 입는 행동이 진행 중인 상태. 다 되거든. 그래서 이거 중의성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잠깐만 이렇게. 자, 이제 비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은 이제 첫 번째 이제 16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동물의 길찾기에 대한 얘기예요. 총 보면 하나, 둘, 셋, 한 4문단 뭐 이렇게 4문단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동물들의 길찾기 핵심 화제 제시하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방법 하나 합니다. 장소 기억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영상 정보 딱 기억해 놨다가 내가 기억해 놓은 그 영상이 어디 있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 기억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 길찾기 이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재정의라는 거예요. 재정의. 이거는 이제 영상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건 기하학적 특징을 가지고 찾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경로적분이라고 해서 경로적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형직물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뭐 기하학적으로도 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찾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의 장소 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한다. 여러분들 3문단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죄송합니다. 다시 못 찾았어. 이거 이어서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적분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까지,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집 방향,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집 방향, 이런 걸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해서 그걸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태양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위치, 그 다음에 산란된 어떤 햇빛,
뭐 이런 것들, 태양의 위치랑 산란된 햇빛 이렇게 필요하다. 이건 이렇게 내용 달라고 묶여지죠.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들을 그냥 설명하는 글입니다. 16번 문제로 들어가시면 여기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적절한 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답이 일단 저기 4번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일단 원숭이 한번 찾아갑니다. 원숭이 찾아가시면은 저기 2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문 보세요.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지금 지문하고 제시문하고 벽 색깔과 같은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제시문은 요 말이 없고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대.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대. 그러면 성급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문에는 장소 기억 정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그 말 없으니까 틀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렇게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뭐를 놓친 거야? 도 놓친 거야. 도 조사. 장소 기억 정보 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도. 그렇죠? 장소 기억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장소 기억 정보만 활용한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글자가 좀 다르더라도 요 조사 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한 글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김치랑 먹었다. 근데 내 동생은 밥 먹을 때 김치랑 먹었는데 깍두기도 먹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 내 동생은 밥 먹을 때 김치도 먹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내 동생은 밥 먹을 때 김치도 먹었느냐? 내 동생은 밥 먹을 때 김치를 먹었다. 근데 깍두기도 먹었다. 그러니까 질문은 내 동생은 김치도 먹었느냐? 김치도 먹은 거지. 자, 그래서 선택지에 다시 장소 기억 그 정보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선지를 여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장소 기억 정보도 이제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얘 플러스 뭔가 얘 말고 딴 것도 활용했다는 거죠. 그게 이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기하학적 정보 도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냐 아니냐 그 나머지가 그 원숭이가 이제 요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해결해 줘야 돼. 원숭이는 기하학적 정보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2단락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기하학적 그 특징 이런 거 나오거든요. 기하학적 특징 활용해서 쭉 어쩌고저쩌고 그 기하학적 특징으로 시작된 그 단락이 원숭이까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쭉 여러분 참고 읽어주면 기하학적 그 특징을 활용하는 게 원숭이도 한다라고 독해가 돼요. 너무 성급하게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풀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원숭이가 이렇게 나왔고 쭉 자기가 찾았는데 어떤 글에서 이 말이 이렇게 없다고 해서 바로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그래 지금 내가 찾은 거는 그 말이 없지만 요 선택지에는 요 말이 있으니까 내가 요걸로 찾아 들어가서 안 보였지만 그래도 요 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 라고 기하학도 찾아가는 거예요. 기하학도 이렇게 찾아가놓으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기하학적 정보 이렇게 찾았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걔가 원숭이랑도 연결되나 거꾸로 이렇게 내보는 거예요. 앞대가리로 판단했는데 안 보인다고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이 뒷대가리, 뒷꼬리가 뭔가 지문에 있는 말이라면 지문에 없는 말이라면 제껴야지 틀렸다고. 뒷말도 지문에 있는 말이라면 찾아놓고 기하학 찾아놓고 거꾸로 원숭이도 여기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기하학 연결되냐 안 되냐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 여기도 도 지문에서도 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1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번도 이렇게 쭉 한번 볼까? 자 17번 보시면 17번은 일단 답은 여기 3번입니다. 쭉 볼 때 이제 기억을 물어봤어요. 밑줄친 기억. 그래서 밑줄친 기억 보면 사하라 사막에 사막개미 나왔거든. 사막개미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사막개미 여러분들 딱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3문단 뭐 많이 들어가 봐야 4문단 3, 4문단에 답이 있다는 뜻이에요. 3, 4문단에서 이제 답을 찾는데 이것들 3, 4문단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찾아 들어가면 지형지물 뭐 이런 거 한번 찾아가 보자 이거예요. 지형지물. 그래서 3문단에 이게 쭉 보세요. 지형지물이란 글자가 일단 어디 있는지. 선택지는 되게 앞대가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뭐 앞대가리. 뒷부분을 찾으면 뒷부분은 이제 틀린 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 찾다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 찾아가서 뒤에 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앞에 거를 찾아가고 뒤에 거는 판단하는 거예요. 지문에 이 말이 있는지 선지에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앞에 거 위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앞에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뒤에 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뒤에 거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되게 앞에 거를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형짐을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지형짐을. 그래서 지형짐을 딱 찾아가면 산문단에 한 6번째 줄에 나오거든. 그럼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 활용한다. 지형지물이 없는, 선택지는 많은, 수능에서 많이 써먹는 방식입니다. 선택지에 있는 말이 지문에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지문하고 선택지가 똑같은 말이 있으면 애들이 잘 찾아요. 그 이렇게 안 보이게 감추는 트릭이 이렇게 서로 반대말 관계처럼 내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이지만 이제 찾아가면 지형지물 찾아가면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서.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서는 장소기억 사용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장소기억을 활용할 수 있다. 예, 비슷하잖아요. 지금 흐름이. 장소기억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장소기억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앞에 하루 한 줄 위로 올라가면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는데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많으면 당연히 활용을 하겠죠. 이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가고 반대말 살짝 이렇게 짝 맞춰. 반대말도 반드시 답의 근거가 맞았든 틀렸든 답의 근거가 존재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짝 맞춰주면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번은 이렇게 해서 쉽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틀렸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틀렸다 하면 5번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5번 때문에. 이것이 매력적 오답인데 지금 사막개미는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다시 계산한다. 뭐 한 걸음씩 이동하면서 그때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선택지에.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요거 꼼꼼하게 읽기 능력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꼼꼼하게 읽기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자, 집까지의 직선거리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5번 선택지는. 근데 정말로 지문에 그렇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뭔가 여러분들이 사막개미 읽었는데 뭐 계산하고 뭐 직선으로 가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그냥 기억으로 푸는 애들은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씩 다 뜯어먹으면서 선택지하고 지문이 한 어절 한 어절 다 정말 다 맞는지 선택지에 한 어절도 나를 빠뜨리고 읽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뜯어먹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산문단에 이렇게 나오죠. 산문단에 뭐 중간쯤에도 나오는데 그림 바로 위에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뭐라고 나오면 중간쯤에 집 방향을 계속 계산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문단에 그 그림 그 옆에 이렇게 끝날 때쯤 밑에서 네 번째 줄 이때 사막개미는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집 방향 BN을 계산한다. 여기도 집 방향을 계산한다. 집 방향을 계속 계산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지금 집의 방향을 계산한다. 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위치에서의 집 방향을 파악한다. 지금 계속 무슨 말이 나와? 예, 방향을 자신의 위치로부터 집까지의 방향을 계산한다고 나와요. 선택지는 뭐라고 냈다고? 집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대. 집이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개미가 여기 있는데 이게 몇 미터 되지? 이거 계산한대. 거리. 이런 말 지문 없어. 이거 하나 놓치고 읽은 거야. 거리라는 말 없거든. 이거 그냥 대충 읽은 거잖아. 집, 뭐 계산 대충 이런 거 읽은 거잖아. 직선 이런 거. 선택지의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데 3개 맞으니까 대충 빠뜨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언어 습관,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는 언어 습관,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다. 독해가 어렵다는, 글이 어렵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한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거, 이거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미가 자기가 있는 곳부터 집까지의 방향을 계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방향을. 선생님 지문에도 거리 나오는데요. 거리 나와요. 거리 어디 나오냐면 3문단의 밑에 세 번째 줄 A에서 B로의 방향과 거리에 근거하여. 자, 개미가 여기 갔다가 일로 갔어. 여기가 A고 B야. 여기가 집이야, N이야.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했을 때는 여기까지의 거리, A에서 B로의 그 방향과 A에서 B로의 어떤 방향과 거리에 근거해서 이거를 딱 계산해서 선택지에 뭐라고 돼 있다고? 새로운 집 방향을 계산한대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집의 방향이 약간 여기였는데 일로 새롭게 방향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큼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렇죠? 하여튼 지문에는
여기 방향을 계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자, 그래서 21번으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21번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는 저기 환상값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림이 너무 작죠. 이렇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한 25년 만에 말한 단어 같은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선 45도로 쫙 쏜단 말이야. 얘를 이제 45도로 이렇게 쭉 45도겠죠, 이게. 45도. 자, 이렇게 쏘는데 근데 일단 얘가 얘가 이제 투과율이 2배 좋아. 그러니까 이게 잘 투과가 안 되는 거야. 투과가 안 될수록 환상값은 큰 거야. 여기서 이제 막 사라지고 산란되거나 여기서 이제 흡수된 거 그만큼의 양이 이제 그 환상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가 내가 선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고 여기 X를 딱 쳐봐. 이렇게 X. 여기도 이렇게 쳐봐. 그러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서 요 절반하고 크기 같은 거고 여기 이 각각의 얘네들은 여기서 요거하고 다 같은 거거든. 지금 이게 6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여기 이렇게 찍 지나가는 것보다 여기 쫙 지나가는 게 더 쓸 테고, 그쵸? 여기 이만큼 지나가는 것보다 여기 이만큼 지나가는 게 제일 세잖아요. 여기가 가장 센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가 또 가장 센 부분이야. 그럼 여기랑 여기는 누가 더 세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2거든. 근데 얘가 투과율이 2배가 좋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값은 같은 거예요. 값은 이렇게 여기 한 칸, 여기 2칸. 그렇죠? 여기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가 투과율이 하여튼 가장 높게 나와요. 이만큼이 이제 사실은 계산을 하면 가장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요거의 절반 정도를 봤다고 쳐. 여기를 절반이라고 보면 여기도 요 삼각형의 절반이거든. 여기가 요것도 절반이고.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게 2라고 했을 때 이게 1이야. 그리고 이게 1이고 이게 1이야. 그럼 이거 합하면 여기를 이렇게 갔을 때 요런 거가 1이라고 하면 요거는 한 2 정도 간다면 요거 1은 한 2가 가는 거거든. 이게 총합이 그러면 4거든. 그리고 여기 2면 여기도 총합이 4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야. 여기도 이렇게 요 단위로 이렇게 나누면 결국 4개고 여기도 4고.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거야. 여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절반으로 쭉 찢어지면 여기가 이제 다시 1이잖아. 1 이렇게 1. 그러면 여기 2 정도가 가는 거고 여기도 여기 하나, 둘, 이 정도가 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절반 정도 떨어지고 일로 가면 또 더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환상값은 가장 이렇게 투과가 잘 안 되는 곳이 가장 높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요 정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문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22번에서 25번. 22번에서 25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거 이제 내용 전개 방식 하나 냈네요. 저희가 수능에서 이거 내용 전개 방식 하나 내죠. 내용 전개 방식은 그래 구조를 이렇게 좀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서술상의 특징 내용 전개 방식은 미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래 크게 이렇게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 글이 이렇게 쭉 보니까 한 6단락이 이렇게 있어. 6단락이 딱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소송을 걸려고 그래. 온라인 막 소송 막 이렇게 문제로 막 누군가가 막 소송을 걸려고 그래. 소송을 걸려고 그러는데 소송 비용이 너무 큰 거야. 소송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얘가 이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떤 소송에 문제가 걸렸어.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서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래서 공동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어갑니다. 쭉 이어가다가 이제 그 한계를 좀 얘기를 해요. 2문단, 3문단은 역시 내용 달라고 같아요. 공동소송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진행하기도 막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막 다 모여서 그걸 진행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뭐 다 모여서 그 배상금 나눠주면 찌끔찌끔 받아가지고 그거 받느니 그냥 나 그거 안 할란다 막 이러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참여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한계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를 구제받는 그런 일들이 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는 게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
집단 소송이라는 게 좀 나타나고 단체 소송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약간 부연단락이죠 이건.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얘네들을 도입했다 이렇게 글이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통을 보면 공동소송, 집단소송, 단체소송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힘없는 개인이 소송 걸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한계들은 이런 걸로 좀 극복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약간 좀 한계들을 좀 언급을 합니다.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22번은.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했어. 1문단에서 제시했지. 그와 관련된 해결 방안,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뭐 다 2부터 뭐 6까지 다 있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방안과 한계를 설명했다. 그와 관련된 한계 설명했어? 2, 3, 4, 5, 역시 한계 2문단에서 5문단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 커버됩니다. 1, 2, 3, 4, 5, 6. 다 커버되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 한번 좀 보시면 여기는 쭉 보면 니은의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니은이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딱 낸 거예요. 집단 소송과 이제 단체 소송을 딱 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집단 소송은 뭐 증권 관련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 자체가 소송 관련해서 소비자 문제랑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단체 소송은 이게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좀 못해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제 선택지들 조금 보면 됩니다. 선택지들 쭉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제 피해를 입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단체 소송, 그 개인정보 유출로 단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입자들이 소를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이 개인정보 문제는 단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 소송은 가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첫 번째 줄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가 해야 돼요. 얘가 하면 안 되고 단체가 해야 돼. 그래서 이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이제 기업 허위 공시 때문에 증권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소 제기할 수 있나? 집단 소송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딱 가면 첫 번째 줄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대표 당사자가 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일부가 할 수 있다. 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를 제기했다. 일부가 제기하는 거랑 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거랑 논리가 상충되진 않죠. 그래서 증권 관련해서는 집단 소송이 가능한데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자가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일부 피해자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요.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중립적인 단체를 이런 말 없고요. 지문에 단체 당사자가 돼서 집단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중립적인 단체 뭐 이렇게 를 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증권 관련해서 뭐 집단 소송하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피해자들의 일부가 이렇게 한다고 나왔고요. 4번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이 지닌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라는 말 나왔고요. 소비자 마지막 단락에 소비자 소를 제기하여 집단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소비자 문제는 집단 소송이 아니고요. 단체 소송입니다. 단체 소송. 특정 단체가 이제 대표가 되어서 해야 됐고. 소비자들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문성 있는 소비자협회가 대신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전문성 있는 소비자 뭐 협회 이런 거 단체 소송인데요. 이게 단체 소송 얘기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단체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아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되고요.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은 번개가 치는 현상은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이다. 요거 이제 답의 근거가 2분단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어요. 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감각 경험을 가져야지만이 이렇게 번개가 치는 현상 이런 것들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이런 구성이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감각 경험으로 우리 인식을 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구성된다라는 말이 잡힙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이나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니은,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 같은 뜻이다. 역시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뭐 삐리리리리, 세계 속의 대상과 현상이란, 여기서 시작하네요. 세계 속에서 대상과 현상이란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므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세계는, 이게 비둘기가 세계야. 세계는 감각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세계가 존재한다. 세계는 이렇게 감각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한다. 예, 그 말 두 번째 단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비둘기가 하고 세계만 이게 좀 바뀌어져서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 요거 근거는 어디 있냐? 산문단에 보시는 거예요. 산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반실제론자들이 부정한 것은, 반실제론자들이 버클리거든. 자, 쟤네들이 부정한 게 뭐냐면은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 안 좋아한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이거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이거는 세계고,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 안 좋아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식 이전에 라는 말이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하냐? 근데 반실제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세계가 정신과 독립하여, 정신과는 별도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이거 부정하거든요. 그 말과 인식 이전에 존재한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라는 말은 이제 정신과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 그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부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문단을 근거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실제론자들이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문학 파트 하겠습니다. 자, 문학 파트는 첫 번째 현대시 문제가 나왔죠. 현대시 문제. 자, 현대시는 이제 세 문제 납니다. 올해부터. 자, 세 문제가 어떻게 나냐? 첫 번째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 묻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의 의미, 시어, 식구의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 제시 유형.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1번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공통점 찾기 문제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A형에서는 시가 한 작품만 나기 때문에 공통점 찾기 안 나오고요. 공통점 찾기에서 보통 화자, 대상에 대한 또는 화자의 정서태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정서태도 문제는 이 문제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이런 유형이 이제 올해부터 좀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31번부터 시작하는데, 31번, 1번이 답이에요. 1번 이제 대꾸법이라는 표현법이 이제 답이 됐는데, 대꾸법의 근거가 이제 하나만 좀 보면, 이 연의 삼행 보시면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렇게 가요.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렇게 됐는데, 대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 성분들 있죠. 이런 문장 성분들, 이런 게 하나의 구절들인데, 이런 이제 어절들이 서로 이렇게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여기 똑같죠. 그 다음에 개울은, 무엇은 이렇게 조사 같고, 끝에는 연결어미를 사용하니까 이제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땅 이게 서로 대응되냐 안 되느냐, 요거 가지고 이제 대꾸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일하거나 앞에가 살짝 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뒤에 있는 조사나 어미가 이렇게 동일하면 어떤 문장의 어떤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대꾸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대꾸법 정리하면요. 대꾸법이란 첫 번째, 조사나 어미가 일치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사나 어미가, 여기는 지금 조사나 어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앞에 실질 형태소들, 그런 단어들이 서로 의미상 대응을 이루어야 한다. 의미상 대응을 이루어야 한다. 요 가지 두 가지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만족시키면 대꾸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1번이 중요하겠죠, 대국법은. 자, 그 다음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32번은 이제 시어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어의 의미 물을 때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시어 주변에 있는 문맥적 의미들을 통해서 그 시어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 주변에 답의 근거가 있으니까 출제자도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시어의 의미가 존재하므로 출제자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니까 반드시 시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외워서 그거를 자기 머리로 이렇게 이해해서 풀지 말고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시 안에서 시어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때 이제 3번이 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시어랑 요 시어, 세순과 등불이라는 시어는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고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 극복 가능하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환기시켜 준다는 건데 키워드는 고난 극복이에요. 고난 극복이라는 걸 이렇게 시어의 의미로 이렇게 냈어요. 이런 키워드, 이런 의미가 이 시어 속에 들어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 답이라면 반드시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변을 반드시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A의 세순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A의 세순 딱 보면 주변에 뭐라고 써 있어? 밑둥 잘리어도 세순은 독거니 이렇게 써 있죠? 밑둥 잘리어도 자 밑둥 잘리어도 삐리리 세순은 돋거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세순이 있단 말이야. 그 주변을 이렇게 읽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밑둥이 잘려. 밑둥이 잘린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자, 그럼 고난이에요. 자, 고난의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순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극복 여기서 잡힙니다. 극복, 고난, 극복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히죠. 지금 주변에 답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불 한번 볼까?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이 세상 어디서나 삐리리 등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켜지듯 이렇게 이제 주변이 이렇게 나와요. 주변의 의미가 나오는데 주변의 의미를 잡아보시면 자 등불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어디서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그럼 뭐야? 좋은 것도 되고 안 좋은 것도 되고 어디든지 이 세상 어디든지 등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곳에서도 등불은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암흑한 어두운 그런 상황, 그런 공간일지라도 불이 켜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세상 어디든지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등불은 켜진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거. 불이 켜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답의 근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요거를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고난 극복이라는 키워드를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거 대충 읽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고난 극복 까먹고 대충 막 읽고 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3번 놓치는 거야. 3번 놓친 애들은 이제 가령 2번 이런 데 또 손이 가는 거거든. 2번을 보시면 이제 한 계절 지는 애는 극한 상황을 이제 뭐 비유한다 이렇게 써요. 극한 상황은 어떤 한계에 도달한 상황, 매우 힘겨운 상황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극한 상황. 자, 극한 상황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한 계절 한번 볼까? 한 계절 방금 접근한 방법대로 한 계절 주변 읽는 거예요. 자, 한 계절 주변 읽으면 뭐라고 나오냐?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렇게 나와요.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한 계절이라는 말 여기 딱 나왔어. 자, 한 계절은 극한 상황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냈잖아. 그치? 극한 상황에 이게 만약에 답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주변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계절의 시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자,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상한 갈 때가 넉넉히 흔들리는 시간이 된단 말이야. 비록 상했지만 걔가 넉넉히 흔들리는, 넉넉히라는 단어 좋잖아. 넉넉히 흔들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넉넉히 흔들리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넉넉히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극한 상황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극한 상황이라는 마이너스, 야 주변에서 마이너스 찾아봐. 마이너스 뭐가 있어? 상한 정도가 마이너스겠네. 그럼 극한 상황은 차라리 한 계절이라고 보지 말고 상한으로 보면 되겠네요. 갈 때가 상했어. 자, 그게 그 갈 때에게 처해진 극한 상황이지 않겠어? 자기가 상했으니까 차라리
극한 상황을 찾고 싶으면 이걸로 가야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자, 한 계절이라는 건 얘가 넉넉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을 현실을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현실의 힘겨움을 견디어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된다. 갈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지 말고 써있는 대로. 써있는 대로. 자, 한 계절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들어갈 때 오히려 플러스 의미가 느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는 애 마이너스 괜찮아요. 한 계절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자, 33번. 저 보기 제시 유형인데요. 다음 학습활동 A에서 C에 들어갈 만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 네, 뭐 요거 보기 이렇게 나왔어. 보기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바람 뭐 이런 거 이제 볼 건데 또 한번 그 다음 거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여기서 3번 3년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기억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고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야. 자, 요거 왜 답이 3번이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가지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 그 보기 제시 유형, 제가 현대시 3개 유형 나온다고 그랬죠? 세 번째 거가 보기 제시 유형인데 보기 제시 유형에서 이렇게 따옴표 쳤잖아요. 이렇게 따옴표. 시어나 식구의 의미 묻게 되거든요. 보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시어 식구의 의미 물을 때 이 시어 식구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특히 보기 제시 유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능하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면 변환해서 한번 접근해 주세요. 그럼 90% 이상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거 보면 기억이라는 것의 의미는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야. 자,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래. 마이너스래, 기억이. 자, 그럼 기억 찾아 들어갑니다. 아까 주변 읽어서 해결한다고 했죠? 자, 기억 찾아 들어가면 기억은 뿌리 깊은 벌판이에요. 자, 주변에 뭐라고 써있어? 고통과 서름의 땅 헐헐 지나서, 자, 마이너스 넘어가서 고통과 서름의 땅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안 좋은 거 이겨내고 어디에 서 있자라는 거야. 어디에 서자. 그럼 그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쉬운 거죠. 좋은 것을 지나서 어디에 서자. 어디에 서자. 이렇게 서술가 끝났단 말이야. 이곳에 서자. 그럼 이곳에 서자고 했는데 이곳이 나쁜 곳이겠어? 좋은 곳이겠지? 그렇죠? 자, 시에서는 플러스가 의미가 잡히고 주변 읽으면 특히 이런 서술어 뭐뭐 하자, 뭐뭐 하리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화자의 의지와 다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로 잡히고요. 자, 그런데 선택지에서 뭐라고 냈어? 마이너스로 냈어. 그러면은 해석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답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보이는 방법. 이런 접근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좀 독특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 얘가. 그래서 그 시로 들어가서 바람을 보면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뭐뭐 하듯, 영원한 눈물이라 없느니라, 뭐뭐 하느니라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뭐뭐 하느니라 이렇게 갔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뭐 하듯이 그럼 여기 직유법이잖아. 여기 직유법 써있으면 여기가 보조관념이잖아. 보조관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듯이 이런 거야.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원관념이거든.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나왔는데 보조관념이든 원관념이든 그 중에 하나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다. C에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쉬운 거를 해석하세요. 쉬운 걸 해석하면 나머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 과거는 예를 들어서 난파된 배와 같았다. 자, 이렇게 썼다고 쳐. 그러면 난파된 배와 같았다. 이게 직유법이잖아. 비유적 표현이잖아. 그럼 난파된 배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난파된 배.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이 내 과거가 원관념인데 이 원관념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C로 가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바람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막 막는데 막 불어온다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헷갈려. 그럼 그거 일단 놔두고 원관념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눈물은 없대. 영원한 눈물은 없대. 눈물이 언젠가 그칠 거래.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잖아요. 영원한 눈물이란 없다는 거. 그러면 두 팔로 막아도 막 불듯이 이런 거야. 그럼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이 막 부는 건 플러스로 해석해야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이렇게 접근해도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라고 했을 때 그 바람의 의미가 뭐냐? 플러스다라는 거죠. 플러스. 근데 이제 여기 선택지를 보면 바람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아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했지만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바람은 운명의 구속이라는 뜻이잖아요. 막을 수 없다와 벗어날 수 없다가 같은 거니까 바람하고 운명의 구속은 같은 거거든. 지금 그러면 아까 바람은 플러스로 해석을 했는데 운명의 구속이라는 건 안 좋은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람은 플러스인데 운명의 구속은 마이너스고. 안 맞죠?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줄게. 자, 세 번째 다이렉트로 시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눈물이란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눈물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눈물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야. 눈물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야. 눈물이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 뭐 하여튼 좋은 거 플러스 반드시 기쁨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기쁨이 오듯이 온다. 그런 것처럼 바람을 아무리 막아도 바람이 온다라는 뜻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거 온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그럼 아무리 오지마 해도 오게 돼 있는 것처럼 기쁨도 반드시 온다는 거야. 아무리 못 오게 해도 온다는 거야. 그럼 바람은 오히려 기쁨하고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좀 해석을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좀 해석하기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도 자신이 없겠지. 내 해석이 맞을까?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한 첫 번째 방법.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얘는 선택지에서는 뭐로 했지? 마이너스로 했어. 그리고 시에서는 뭐로 했을까?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보는 거야. 기억의 의미를 뭐로 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주변의 의미를 보면 힘겨운 곳을 지나서 이곳에 서자. 그럼 이곳이라는 건 좋은 거겠죠. 자, 시에서는 플러스로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했고.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빠르고 자신 있고 깔끔하게 푸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를 우리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로 가겠습니다. 우리 현대문학은 좀 유형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현대소설은 크게 이제 현대소설도 세 문제를 내요. 요번에는 어휘 문제가 껴가지고 네 문제짜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설과 관련해서는 세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내고요. 여기에 이제 소설과 관련된 문학 용어, 개념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가. 자, 두 번째, 인물의 어떤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이게 6월, 9월 공통이에요,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좀 묻고 있고요. 인물을 이해하는 거,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보기 제시 유형. 보기를 좀 활용해서 소설을 이해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게 34번? 요 첫 번째 문제가 약간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역전적 시간 구성이라고 할 때 이 구성,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낸 거죠. 역전적 시간 구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역순행적 구성이다. 역순행적 구성을 이제 낸 문제다. 그러면 역순행적 구성이냐 아니냐 한번 봐야죠. 근데 소설을 크게 쭉쭉 잘 읽어내는 힘이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내보는 건데요, 출제자가. 역순행적 구성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일단 소설의 이게 10번째 줄 보시면 그 주인공 이인국 박사라고 하는 인간이 일사후퇴 때 이제 월남했어요. 월남한 사람인 걸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인물의 정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번째 줄 쭉 내려오면 뭐 2시 40분 이러면서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한 3줄 내려가면은 이제 왕진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왔다. 여기 이제 월남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미 대사관에 브라운 씨를 이제 약속이 있다. 미 대사관 관리와 약속이 있다. 요런 시간대가 하나 이렇게 잡히고요. 요런 시간대가. 그 다음에 이제 중략 바로 밑에 저기 여러분들 저쪽 반대쪽 첫 번째 줄 보면 아내가 그럽니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소련군이 막 내려오나 봐요. 막 이러고 있어요. 소련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소련군이 막 이렇게 밑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거,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소련군이 막 남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만 봐도 사실은 답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이렇게 남하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월남한 사람일 때 이쪽 이제 북쪽에 있었다라는 거고, 미 대사관하고 이제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남쪽에 이미 내려온 후에 시간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조금 쭉 내려가면 미츠친 가운데쯤에 미츠친 리을 밑에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고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면서 과거 회상이 딱 들어가면서,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하면서 끝날 때까지는 요 일제강점기 때 친행이 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끝날 때쯤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하에서의 자신의 어떤 생활, 친일 행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설의 구성을 보면 여기 미대사관을 만나려고 한다. 요거를 이제 현재로 잡으면 이게 이제 다 어떤 회상의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과거 회상의 구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니까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이것도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결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은 사실은 여기 의식, 이런 건데요. 의식, 인물의 어떤 의식 이런 거 찾아야 되거든요. 내면의식, 인물의 내면의식 같은 거 이렇게 찾으면 어디쯤에 있냐면 미츠친 리을 그 밑에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리에 스쳐갔다, 이런 것들이 그 이인국 박사의 내면의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찾았어. 인물의 어떤 내면의식을 찾았는데 이게 대결의식이냐 인물 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의식이 한두 번 나오는데 그 내면의식 찾아서 그 앞에 인물 간의 그 내면의식의 내용이 대결의 의식이냐 찾으면 그렇지 않다. 네, 그러면 이제 소설 보겠습니다. 현대소설도 세 문제가 나옵니다. 요번 시험에서는 이제 네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어휘 때문에 그렇고요. 한자성어. 세 문제가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유어하고 유형은 또 같아요. 그래서 유형을 한번 잘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 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물의 행위 이런 거를 이제 근거 삼아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이런 걸 좀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물을 이해하는 힘이죠, 소설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기 제시 유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을 이제 세 문제로 내고 있는데요. 우리 34번 같은 경우 서술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설 문학 용어들, 어떤 필수 개념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답은 3번이 되는데, 요 3번은 역전적 시간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구성이란 말 있지? 역순행적 구성을 요번에는 이제 답으로 냈어요. 역순행적 구성을 좀 캐치해봐라. 그래서 역순행적 이제 구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거로, 그 이전의 시간으로 이렇게 사건이 되돌아가는 그런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역순행적 구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여러분들 소설에서 10번째 줄에 이인국 박사의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일사후퇴를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월남을 한 사람이죠.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일사후퇴, 월남.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쭉 한 10줄 더 내려오면 이인국 박사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 이렇게 약속을 잡거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미 대사와의 어떤 약속, 이렇게 이제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는데 요때가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내가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하면서 소련군이 막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뭐 소련군이 내려온다, 이런 식의 소련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요 소련군하고 이제 미 대사 이러면 이게 이 미 대사 약속을 잡은 후에 이제 한참 살고 있는데, 남한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남한에 내려왔는데 남한에 소련군이 들어왔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살고 있을 때 소련군이 들어와서 남한으로 내려온 거냐, 요걸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답이 나오고요. 여기서 약간 역사적 배경이 좀 짧아가지고
헷갈린 사람들은 조금 더 내려가시면 저기 한 중간쯤에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본말만 써왔다. 뭐 일본말만 써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 일본말만 계속 썼다는 것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는 또 일제강점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때 보면 일제하라는 시간대가 딱 나오거든. 뭐 요거만이라도 딱 캐치하면 역순회적 구성인 거 잡히죠. 일제강점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살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냐?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가 뭐 소련군도 내려오고 뭐 미국도 막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사관도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를 가지고 보면 아 그래 시간의 흐름대로 가진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머지 체크하면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 의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이제 이 의식인 것 같아요.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소설에서 저런 단어가 나오면 내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 의식. 그래서 소설을 쭉 읽다가 어떤 인물의 내면 의식, 내적 독백 같은 거,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돼요. 내면 심리, 내적 독백 이런 부분 소설 쭉 찾아가서 찾아냅니다. 찾아내면 한번 연습해볼까? 찾아내면 밑줄칠 리을.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고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인국 박사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 거거든. 자 이렇게 찾았어 내면의식을. 그리고 찾아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요 내용이 인물 간의 대결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쭉 돌아보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인물 간의 대결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찾아놓고 확인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먼저 찾아갈 게 있고 그 2단계로 후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찾아놓고 보시면 안 된다. 현학적인 표현 같은 거는 우리말로 그냥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자기 학식을 뽐내는, 학식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건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체상의 특징을 내는 거예요. 이 서술상에 있어서 서술자가 이렇게 쭉 소설을 이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체상의 특징이 좀 현학적인 문체를 사용하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인물을 형상화하느냐, 그거 이제 아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요것도 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판적 지성인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인국 박사는 비판적 지성인이 아니다. 얘가 이렇게 뭐 현실의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걸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이런 인간이 아니고,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죠. 기회주의적 인물.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지조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시류를 쫓아가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이에요. 그 시류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인간. 그래서 매우 현실 수능적인 그런 오히려 비판적이라기보다는 현실 수능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이다 해서 여기도 인물의 어떤 설명으로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오답을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소설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고전시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전시가 38번 이제 한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38번에 이제 문제 보시면 이제 답이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 심상 요거 냈어요. 결국 이제 표현상의 특징 낸 거죠. 표현상의 특징. 질문에 이렇게 써 있네. 그치? 발문에 표현상 특징 낸다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있냐 없냐 찾으면 되거든. 자, 들어가면 제1수 한번 볼까? 매영이 부딪힌 창에 매화 그림자가 이렇게 창호지 바른 그 창에 쫙 이렇게 부딪혀요. 그림자가 창문에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죠. 옥인 금차 비겼구나. 미인의 금비녀 같구나. 뭐 이런 거예요. 옥인 금차가 쫙 이렇게 깔린 것 같구나.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죠. 창문에 이렇게 매화나무 그림자가 쫙 이렇게 비치는 모습. 이런 거 시각적인 거고. 그 밑에 두셋 백발옹이 할아버지들이 흰머리 할아버지들이 검은 거와 노래로다. 그러니까 띵까띵까 하면서 노래 부른다는 거죠. 이제 그 청각적 심상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제6수라고 하는 세 번째 시 이렇게 내려오면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에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들어. 예, 촉각적 심상. 되게 많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대화의 형식이다. 이렇게 대화의 형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한마디로 진짜 대화 상황이어야 되죠. 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말을 건냄 뭐 이런 상황이어야지만이 어떤 저 대화의 형식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EBS 교재를 치면 찬 기파랑가 보면 화자가 달한테 뭘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니? 이렇게. 그러니까 달이 나 여기 찾으러 다녀. 막 뭐가 보여. 막 뭐 기파랑의 어떤 모습을 막 쫓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화자가 묻고 달이 대답하고 하면서 A하고 B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대화를 해요. 사실 이런 게 이제 대화 형식이에요. 대화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극적 요소라고도 해요. 연극적 요소. 연극에서는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대화 형식 또는 연극적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형식을 통했다라는 거는 주고받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 이렇게 내가 혼자 말을 거는 것도 넓은 의미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요령인데 일단 그 상대 대상에게 좀 질문, 뭐 요청, 뭐뭐 하자, 너 뭐뭐 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건네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이나 요청을 통해 어떤 어조 이런 게 좀 나타나가지고 대상에게 직접 말을 이렇게 건네야 돼요. 근데 얘는 혼자 매화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아, 너 그렇구나. 아, 훌륭하구나. 뭐뭐 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매화한테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그런 내용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제 대상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들 대화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지에 뭐 대화 형식을 통해 대상을 측면하면 대상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거, 혼자 이렇게 감탄하는 거 말고 대상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건네는 대화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39번 문제인데요. 39번은 일단 저기 1번 경우 이렇게 좀 손이 가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여기 4번인데 1번에 이제 의인화가 의인법이거든? 의인법이 아직 확실히 자기 걸로 안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어려웠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의인법, 요거 틀린 애들. 의인법이 좀 있냐 없냐 이렇게 헷갈리는데 제가 삼수 한번 봅시다. 삼수 보시면 빙자욱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자, 이렇게 매화한테 너라고 이렇게 대명사 너라고 이렇게 가리켜요. 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의인법이잖아. 그치? 사람이 아닌 걸 사람에 빗대어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인법인데 이렇게 사람이 아닌 거에 너라는 이렇게 말을 쓴다는 거, 부르는 말을 이렇게 쓴다는 거, 이런 거 가리키는 말을 쓴다는 거는 이렇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더 확실한 것은 이제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월을 기약하니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황혼월을 기약하니 할 때 기약하니라는 말은 약속하니 이런 뜻이에요. 약속을 하니 이게 주어는 이제 매화입니다. 매화가 황혼월을 약속한다는 건 매화가 이제 해질녘에 꽃을 이렇게 피워내겠다는 거예요. 해지는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흰 꽃을 쫙 피워내겠다는 거거든. 이제 내가 이따 저녁 때 꽃 피워낼게, 꽃 피워날게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매화가 약속을 할 수 있나?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지. 이런 건 완전히 의인법이죠. 근데 이거 기약한 이런 거 놓친 사람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 고전 씨가 해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 수많은 고전 씨가 어떻게 EBS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적어도 EBS에 나온 작품들은 해석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해석이 덜 돼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전 문학은.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해석을 좀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A형인데도 불구하고 기약하니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석을 별로 안 해줬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해석해야 의인법이라는 걸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그 4번 같이 한번 볼까? 4번은 이제 다른 자연물과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냈다라고 했는데 다른 자연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제8수 마지막 시 보시면 철쭉 두견화거든. 여기서 이제 철쭉 두견화가 이제 다른 자연물인데 이게 공통점이냐? 역시 해석 얼마나 잘하느냐가 맞추냐 못 맞추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해석 한번 보시면 동각은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얘네들은 숨어 있어.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하거나 뭔가 용기가 없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숨은 꽃이 철쭉이냐 두견하냐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힌트를 드리면 이런 것들이 약간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이 봄에 피는 꽃들은 이렇게 좀 숨어 있어. 건곤이 눈이 오늘 이럴 때 건곤은 하늘과 땅이야. 그래서 천지가 눈으로 가득한다는 거야. 천지가 눈으로 가득한데 지들이 어찌 감히 피리. 제가 여기서 철쭉 두견화예요. 지들이 이렇게 눈 내리면 어떻게 피어나겠어. 어찌 피리. 자, 어찌 피리. 어찌 뭐뭐 하리요. 뭐 이렇게 어찌 뭐뭐 하리요.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말투. 이거 다 서리법이에요. 서리법은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어찌 피리라는 건 피어날 수가 없다 이거야.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지들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겠어. 피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만큼 용기가 없거나 어떤 지조절개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겠구나. 백설양추는, 자, 백설이 좀 중요한데 백설 포인트 두면서 해석해 주세요. 백설이 이렇게 내리는 날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요. 매화밖에 누가 있겠어. 이것도 서리법이죠. 매화밖에 없다. 눈 내린 날 자기를 드러내는, 이 힘겨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숨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건 매화밖에 없다. 그래서 매화를 좀 예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화밖에 누가 있겠느냐 이랬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매화하고 다른 애들이지. 얘네들이 이제 숨은 애들이고 눈 내린 날 피질 못한 애들이고, 얘는 이제 눈 내린 날에도 자기를 그냥 떳떳하게 드러내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 하겠습니다. 40번은 제가 좀 말로 얘기를 할게요. 그 40번은 뭐 시 작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법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기 제시 유형이 나왔잖아요. 이제 보기 제시 유형이 나오면 보기를 참고해서 위 작품을 감상하라.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감상하라 그랬으면 선지들이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지는 연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위 작품을 감상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기에는 A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A의 내용이 전혀 없이 B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기의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막 한다던가, A가 아니라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보기의 내용과 상관없는 말을 가지고서 위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작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최근 거 한번 봅시다. 2009년 수능, 2009학년도 수능에 보시면 춘면곡이라는 게 있어요. 춘면곡. 자, 춘면곡을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수능 기출문제. 그거 보기랑 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하고 내용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답이에요.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2010년도는 면항정가가 있어요. 면항정가. 자, 면항정가 보기 제시 유형이 있거든요. 면항정가 보기 제시 유형 보기 쭉 읽고 선지를 한번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지 않은 선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 답이에요, 그게. 2011년도는 이제 자화상. 윤동주의 자화상이거든? 윤동주의 자화상 좀 어려워. 근데 윤동주의 자화상도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지 않은 선택지를 이렇게 한번 골라보면 보기에 언급되지 않은 말을 막 해요, 지 혼자. 보기하고 일치하지 않고. 보기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닌 게 있어요. 존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그까지만 했는데 선택지는 막 존재 탐구를 끝냈다 이런 말 나오거든. 존재 탐구 막 끝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거든요, 보기에. 그런 데서 약간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으로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 그냥 답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전 딱 떨어지게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훈련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얘가 답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딱 골라내는 그런 힘들.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수능은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작년 수능에 이제 김수영이랑 오규원 그 시를 묶어가지고 보기 제시 유형을 냈거든? 그 보기에 없는 말을 막 해,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0번도
5번 선지가 답인데 5번을 그렇게 한번 접근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5번은 봄 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다라고 했는데 그 잘 보면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해서 당대 이념의 문제로만 이 매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만들고 있거든. 근데 보기를 보시면 보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지 보세요. 보기는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줄.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을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거래요. 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매화를 이해하는 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보면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의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한 줄 내려와서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여기에 뭐 규범이건 당대 이념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덧붙여진대요. 보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흥이 나는 걸로 매화를 이해하는 거래. 안민영 이수조는. 그리고 나서 규범 뭐 이렇게 당대 이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 덧붙인다는 거야. 5번 선택지는 뭐라고 돼 있어? 매화를 그걸로만 국한을 해가지고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해. 그게 어딨어.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해석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봄 뜻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흥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접근에 들어가면 봄 뜻도 화자에게 어떤 흥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대 이념을 떠나서.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보기를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될 수 없다. 요렇게까지만 일단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기하고 선지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고전소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전소설 보시면 고전소설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거 답 이제 요건데요. A와 B 모두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희생에 대한 어떤 그 의지, 다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다고 했는데 A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수경낭자가 이제 꿈속에서 남편을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얘가 일단 낭군이 입신양명한 거 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난 죽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서 그 A 부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주시길 낭군께 부탁하오니 이래서 A라는 그 글을 보면 처음에 이제 축하한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처지와 아주 한스럽다 심정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한다. 원혼을 좀 씻어달라. 그래서 낭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 이렇게 누명 벗겨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으로 끝났죠. 부탁으로. 자신은 이 A에서 자신은 여기서 수경낭자가 되거든. 자기가 이렇게 죽은 애가 또 죽을 수 있겠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거 A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B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는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만 선군이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거든. 백성군. 내가 죽어서 지하에 가 낭자를 쫓을 것이니 나도 따라 죽겠다. 그래서 지하에서 너를 만나러 가겠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는 데 있어서 죽는 거는 희생하고 좀 연결될 수 있으니까 B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A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으로 좀 넘어가면요. 여기 이제 보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과제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제 과제를 부여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쭉 읽으면 이 소설의 과제는 원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원한 누명 쓴 거 누명물이나 원한 이것을 신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씻어준다. 해소해준다. 원한을 이렇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주인공 남자 선군이한테 부여된 과제예요. 요거 과제인데 1번 선택지 보시면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기억은 부여받게 되는 단계, 과제를 부여받은 단계가 아니라 받게 되는 단계. 수경낭자가 방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A로 가면 과제를 막 주죠.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건 부여받게 되는 단계죠. 이제 좀 있으면 받으니까 부여받게 되는 단계인데
이를 통해 수경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수경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왜 쟤를 위해서 뭘 해주겠어? 당연히 안 그렇지. 둘이 부부 사이, 뭐 사랑하는 사이, 연인 사이 이런 나름 이제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이걸 해달라고 해소를 부탁하니까 이 과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지만이 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고을의 사또한테 가서 뭐 부탁해도 사또가 마을 사람들의 원한을 씻어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과 사또의 관계도 관계가 전제돼야 부탁을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뭐 2번 선택지를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하여튼 그 수경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밑에 이미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과제가 뭐라고? 부탁이야.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는 상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는 단계 뭐 이렇게 했는데, 의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찾아보면 나와요. 의심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그 밑줄 친 리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선군은 수경낭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하여 의심을 좀 하죠. 막 꿈에 나타난 후에도 이거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이야, 진짜야, 막 이렇게 막 의심을 하다가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하되 낭자가 죽었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딴 여자한테 자꾸 장가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막 딴 데로 결혼해라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를 통해 할 때 이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꿰뚫어봤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의심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 수경낭자가 왜 나타나서 자기 죽었고 이제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한을 씻어달라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나타났구나라고 이해하는 건 아버지의 말을 들은 후죠.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에서 이걸 파악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한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한다는 건 아버지는 딴 여자하고 시집가고 수경낭자 다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우리 소설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의사에 과제에 대한 사명감은 이제 원한을 씻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의사에 부응하면 안 되는 거죠. 원한을 그럼 씻는 거랑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 의사는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딴 데 장가 가는 거.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희곡으로 갑니다. 희곡 보시면 원고지라는 희곡이고요. 아주 쉽습니다. 이 곡은 이제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철새를 풀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자율성을 회복했다는데 철새 쭉 찾아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철새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에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그 줄에 다시 감아준다. 조금만 철새 옆부분, 철새가 들어있는 그 문장 조금만 참고 읽으면 다른 철새로 묶인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인데 장녀가 나오고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그러면 일단 공간이 키워드입니다. 이 선택지에서는 장녀의 공간이 어디 있고 교수처의 공간이 어디 있는지 이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것이 이제 답이 되는 이유는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이다. 적절한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장녀가 저기 그 중간쯤에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고 나와요. 플랫폼에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제 말이 맞지요? 여기 밑에 보면 플랫폼 방 불이 꺼진다. 자, 그리고 플랫폼 불이 꺼진다 이렇게 나오고 교수처가 등장해요. 교수하고 처가 등장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 얘가 있는 공간에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연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힌트가 될 만한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장남의 말.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쭉 읽으면 아버지나 교수처는 이제 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들어오고 소파에 앉고 막 이러거든요. 요걸 통해서도 답이 아닐 수 있겠는걸?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이제 문학 문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무리하는 말로. 일단 고전문학을 이렇게 쭉 보면 고전문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린다라고 했을 땐 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좀 불완전했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이런 거 고전시가에서 이런 것들 좀 해석을 잘 못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전문학을 공부할 때는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석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 EBS에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연계되기 때문에 EBS 충실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 공부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 A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기출문제 훑어보면 가령 뭐 대꾸법, 현대시에서는 대꾸법 내고 그 다음에 뭐 감각적 심상, 청각적, 뭐 촉각적 이런 거 시에서 이런 거 있냐 없냐, 대꾸법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낸다던가 소설에서는 역순행적 구성 이런 거 다 낯선 거 아니거든. 이거 다 이렇게 어디선가 한 번씩 다 들어본 거거든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나 소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들 이런 거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요 사전적 의미만 공부하지 말고 작품하고 연결해서 요 작품에 대꾸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어느 부분이 그런 걸까, 이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일까, 역순행적 구성일까 아닐까, 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아니라면 왜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EBS 교재, 고3 기출문제 이 정도의 교재면 훑어보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기에 좀 충실하고 해석도 역시 고전문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 이런 거, 그래서 잔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고득점의 비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A형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